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조금 전 10시 30분에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그리고 근원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는데요. 전일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6.4%로 7개월 연속해서 둔화세를 보였지만 예상 수준보다는 조금 높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은 연준이 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라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CPI 발표 이후에 미 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고요. 또 장단기 금리 차 역전도 더욱더 심화가 됐는데요. 이 중요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선견 선생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어저께 매매하신 분들 어떻게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저께 시장이 단기간 조정을 조금 줬습니다. 단기간의 큰 폭에 정말 단기간입니다. 단기간에 큰 폭을 일단은 주기는 했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린 대로 CPI에 큰 영향은 없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 CPI에 크게 동요되지 마시라라는 일단 그런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잇따라 발표가 되는 이 줄줄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많은 분들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에 대한 해답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통해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글로벌 시장이 주목한 글로벌 핫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뒤에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예상보다 더 오래,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NBC와 마켓워치, 다우존스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으며 인플레이션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수석 보좌관격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을 낙점했습니다. 이 브레이너드는 파월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때 이를 지지하며 목소리를 보탠 인물인데요. 월가에서는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백악관 행위, 연준을 다소 더 매파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지만 이와는 다른 의견들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또 파월이 브레이너드를 그리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전 세계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원유 수요 전망치를 소폭 상향했습니다. 전달 예상치보다 10만 배럴 늘어난 수준인데요. 오펙은 주요국들이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에도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강한 소비 지출이 경제 전망을 끌어올렸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세 가지 글로벌 이슈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1월 CPI에 대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은 금리를 좀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성견 마스터님은 동의를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떠실 것 같나요? 궁금하네요. 근데 이전에도 계속 좀 비슷한 기조셨지 않나요? 네, 완전 동의합니다. 네, 완전 동의다. 완전 동의하는데요. 네. 제가 항상 이제 12월 말부터 말씀을 드린 것들이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일단은 드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9.1에서 6%대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 뭐 기울기는 그렇게 급격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1년 동안 펴면서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하지만 제가 그저께 예를 들어 드린 대로 이 6%대에서 2%대로 떨어지는 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물가라는 게 여러분들 1년 동안 지금 겪어보시니까 어떤가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일단은 존재를 합니다. 물가도 가격이죠.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자 9%에서 지금 6%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를 또 2%, 3%대까지 떨어뜨리려면 지금 했던 만큼의 몇 배 더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적으로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일단은 좀 봅니다. 자, 어저께 CPI 리뷰를 제가 조금 잠깐 해드리면 굉장히 많은 뉴스를 오늘 들으셨을 거고 굉장히 많은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만 제가 항상 한 2주 전부터 계속 강조드린 게 있죠. CPI는 더 이상 어떤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차피 물가는 어떻게 돼요? 한 달 오르고 한 달 내리고 이달은 오를 수 있고요. 이달은 쭉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하는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그릴 것이다. 그래서 한 달 한 달에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단 이런 건 있죠. 어떤 기준점을 삼았다라고 치면 여기에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아지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작년 6월, 7월 요 정도 되겠죠. 9.1%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변수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소비자 물가 지수는 큰 임팩트가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연준의 스탠스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일단은 중요한데, 제가 어제 CPI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게 조금 낮아졌고, 마나임 지수가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중고차 가격도 좀 낮아졌고요. 여러 가지 디테일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여러분들 이제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하향한다. 요것만 일단은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또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노동시장으로 일단은 돌아와야 되거든요. 자,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바로 노동시장 때문이다라는 거죠. 노동시장. 자,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수요를 억제합니다. 수요를 억제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요 억제가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노동시장의 노동 인플레가 조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 잔잔해지지 않는 상황, 노동지표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책을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이다? 금리 인상 정책을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제 빨간 박스 친 거를 잠깐 좀 보시면, 자,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전문가들 또한 뭡니까? 예상보다 길게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했고, 더 공격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긴축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더 넓혀갈 것이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이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 이면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이제는 2022년과 2023년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게 다릅니다. 2022년은 어떤 굉장히 좀 디테일한 자세한 이런 측면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셨다면 2023년은 조금 매크로적으로 거시적으로 좀 큰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CPI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금리 인상 정책을 쓰면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정책을 지금 1년 동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지금 보면 페드의 어떤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일단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약을 처방을 해서 약을 계속 치고 있는데 낫기는 나아요, 병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상보다 너무 느리게 낫는다라는 게 일단은 그게 문제죠. 자, 예상보다 늦게 낫는다. 시기가 길게 벌어진다라는 것은 어때요? 금리가 지금 이렇게 인상이 되고 고금리로 일단은 고금리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국민들의 고통, 일단은 뭐 미국 국민들의 고통이지만 미국이 또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도 안 좋은 게 사실이니까 어떤 국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화된다. 여기에 일단은 딜레마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동시장이 빨리 우리가 이제 침체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노동시장이 빨리 침체에 빠져들어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회복기가 더 빨라지겠죠, 시기가. 근데 지금 노동시장이 시켜지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게 사실은 페드의 첫 번째 지금 고민거리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PC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 세 가지로 제가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인이직 보고서. 두 번째 뭡니까? 비농지표. 세 번째, 실업률입니다. 자, 그런데 구인이직 보고서는 사실은 어떻게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거는 좋아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은퇴자들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이민자들도 넘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자, 실업률은 후행적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후행적이거든요. 지금 당장 실업률이 막 지금 뭐 3.4%인가요? 그렇죠? 지금 당장 실업률이 4%, 5%까지 뛰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후행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은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노동지표에서 현실화되게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비농지표. 그렇죠?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죠. 비농지표. 한 달 항상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지표를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이 비농지표가 일단은 떨어져야 됩니다. 비농지표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원래는 구인이직, 비농지표, 실업률 이런 순으로 일단은 가는 게 맞는데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비농지표가 일단은 우선순위일 겁니다. 비농지표가 일단은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올라갈 거예요. 비농지표가 떨어진다는 건 고용이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기업들도 감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이 실업률이 올라간 펌핑에 구인이직 보고서가 변화가 되는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 변화가 되는 이런 역외관계. 그러니까 1, 2, 3대로 가는 게 아니고 2, 3 하나대로 일단은 지표가 그렇게 가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포커스를 맞춰야 하실 건 2023년에 보다 노동시장이다. 비농지표, 실업률, 구인이직 보고서로 아마 이 순서대로 지표가 바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CPI를 보는 제 시각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이제는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정말 크게 높아지지 않는 한, 정말 크게 낮아지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시장에 뭐 단기적으로나마 어저께처럼 단기적으로나마 그렇게 요소를 미칠 뿐이지 그렇게 크게 어떤 임팩트가 없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단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이 속도, 이 기울기가 지금 굉장히 좀 완만해지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긴축은 예상보다 굉장히, 근데 이 예상이라는 게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 예상은 희망론자들이 만든 예상입니다, 여러분. 예. 거의 대부분은 이 긴축이 짧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2년 정도 간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겨우 1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긴축의 강도,
그리고 긴축의 어떤 기간은 굉장히 좀 길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CPI 관련해서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나온 또 1월 미국 CPI 정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해주셨고 오히려 고용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다음 두 번째 글로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부의장이죠. 라이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백악관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연준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고를 했는데 이 라이엘 브레이너드 부의장 에게 개인적으로 좀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만 이 연준은 앞으로 또 어떤 인사를 펼칠지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펼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겸 아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네. 좀 의문점이 조금 들죠. 물론 이제 브레이너드가 비둘기파로 구분이 되는 거는 맞는데 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매둘기 정도, 매둘기. 매둘기 네, 정도로, 신조어네요. 매둘기 정도로 지금 보이는데 과연 브레이너드를 백악관에서 왜 데려갔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조금 궁금한 부분이고 네. 앞으로 이제 3월이 되면 뭔가 조금 밝혀지겠죠. 지금 정치적으로 조금 보면 파월은 굉장히 좀 많이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 의원들한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 올리지 말라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브레이너드가 갔기 때문에 백악관으로 지금 사임을 한 겁니다. 부의장 사임을 한 거예요. 사표를 제출했고 완전히 지금 이제 백악관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브레이너드를 왜 굳이 백악관으로 옆자리에 뒀느냐, 대통령의 옆자리에 뒀느냐. 그리고 자 그러면 이 브레이너드가 빠졌는데 일단은 비둘기파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빠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파 한 명이 일단은 지금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파적인 바람, 매파적인 스탠스가 더 나올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조금 붙거든요. 부의장 하나 빠졌다고 해서 의장도 아닌데 부의장 하나 빠졌다고 해서 그게 기조가 확 변질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게 사실은 기사가 조그맣게 나오긴 했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과연 왜 브레이너드가 백악관으로 갔고 백악관에서 어떤 오더를 받고 그렇죠? 그리고 파월을 어떻게 압박을 하고 압박을 할 겁니다. 백악관에서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압박을 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있게 조금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가져와 봤고요. 파월이 잃는 것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아군일 수도 있고 브레이너드가 적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판단으로는 일단은 백악관에서 데려갔기 때문에 적군이 될 가능성이 조금 많다. 예, 그냥 비둘기파적으로 그렇죠. 적군이 될 가능성이 좀 많다. 지금 의장과 부의장이었는데 백악관으로 갔기 때문에 거의 지금 지위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 어떤 싸움이 일어날지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저께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심 잘 잡으시고 소비자 물가 지수 중기,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우하향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어떤 시장 상황이 펼쳐져도 거기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꼭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글로벌 이슈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펙이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유가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뉴스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겸 마스터님은 오일에 대해서는 어떤 뷰이실까요? 저는 크게 이것도 사실은 오늘 사실 이슈 준비한 게 네. 제가 이제 기사 논조와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수요에 없을지. 관해서 영향 없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군요. 일단은 수치가 너무 적고요. 10만 배럴이면 너무 적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원유에 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린 게 뭐냐. 자, 지금 원유가 그동안 일단 좀 올랐던 거 그리고 원유가 내린 요 두 가지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원유가 오르는 것은 뭐예요? 수요에 관한 측면이었습니다. 수요에 관한 측면. 미국의 경기 회복 혹은 뭡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수요에 관한 것들.
자, 그리고 공급에 관한 것들은 뭐죠? 경기 침체. 경기 침체로 인한 뭡니까? 수요의 부족, 수요의 하락. 이게 이제 공급으로 연결이 돼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이거를 지난 1년 동안 반복을 했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를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중국 문제거든요. 자, 기사를 잠깐 보면, 지금 오펙이 수요 전망치를 상향한 거, 조금 상향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뭡니까?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일단은 전망을 했기 때문이고, 자, 중국의 경제 전망치를 보면 뭡니까? 4.8에서 3.1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국 경제 회복에 관한 일단 이런 기사가 일단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부터 일단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중국의 어떤 수요가 회복을 하면 오일의 가격도 많이 오를 것이다. 그렇죠? 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합니다. 중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돈을 뿌리면 오일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해서 오일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게 일단은 이 프로세스였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많이 깨졌다. 왜?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의 제재를 받아서 러시아산 우랄유를 어디다가 팔 수가 없는 이런 사정이 있었죠. 자, 이 우랄유를 누가 싸게 삽니까? 누가 싸게 공급을 받나요? 인도랑 중국이 지금 공급을 받는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오프닝을 한 상태에서도 우랄유를 싸게 들여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랄유를. 러시아의 우랄유를 지금 중국이 싸게 들여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외 선물에서 CME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중국의 리오프닝에 과연 영향을 받는가라는 문제에 원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오일이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어요. 거의 반응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요의 폭증으로 인한 오일 가격의 상승, 이런 전제 조건, 이런 프로세스는 일단은 깨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영향은 굉장히 조금 미비할 거고요. 오일은 어떤 미국에 대한 경기 회복 혹은 경기 침체에 의한 수요가 많고 적음. 그렇죠?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요 두 가지 요소가 중국의 영향보다는 중국의 리오프닝보다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어서 중국이 어떤 우리 이제 오일에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중국이 어떤 오일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마 맞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좀 진단을 하고 싶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제가 또 매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하단에 QR코드 타고 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타고 오시면 내일 공개 방송 때 제가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도 또 이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국내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레벨 다운을 하는가 싶었는데요. 어느새 다시 보니까 오늘 1,280원을 뚫어냈습니다. 우리 시장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 재진입 가능성이 있는지 그 여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금리 스프레드는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달러 인덱스도 지금 계속 오르막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자료를 일단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건데. 네. 자, 이창용 한은 총재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될 수 있으면 금리를 안 올리려고 하고 지금 적게 올리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시죠. 요 며칠 새. 자, 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올리고 싶다고 금리를 안 올리고 싶다고 해서 환율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죠.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면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안 된다.
쫓아가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금리 스프레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1.25% 역전이 돼 버렸습니다. 예, 작년에 역전이 일단은 돼 버린 상황에서 자 이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자 한국은행이 어차피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면 환차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부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자금 유출이 일단 일어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금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따라가는 면이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일단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금리가 1.25% 역전이 돼버린 상태이고 무역 적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이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도요. 자, 근데 여기에서 금리 차이로 인한 환율이 더 올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역 적자가 굉장히 더 많이 심화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 어저께 CPI 발표가 굉장히 많은 나비 효과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어저께 CPI가 딱 발표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나오나요? 금리 인상을 아마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야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단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금리 인상하는 거 뭐 괜찮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요소를 보면 제가 노란톡방 오신 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을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드린 적도 있어요. 요소를 보면 그 페드가 뭐 재무부에 이자를 줘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국가 채무 이자에 대한 비용도 지금 지속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0.75%까지 올린 상황에서 0.25%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거는 사실 이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럼 뭡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리 격차입니다. 금리 격차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환율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우리나라의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2023년에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환율 1,500원대, 1,500원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금리 계속 올릴 것이고, 그렇죠?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고, 자, 그럼 고통이 조금 더 심해지죠. 이걸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뭡니까? 아이러니하게 미국은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인플레를 확실히 빠르게 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1년 동안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피해를 우리가 안 입을 수는 없고요. 고통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고통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을 짧게 단축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단은 큰 금리 인상으로 통해서 미국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야 우리나라 금리 그리고 환율도 안정이 될 거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시장은 조금 암울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그리고 또 국내 이슈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해외 선물 23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미국의 1월 헤드라인과 코어 소매 판매가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골드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에 국제금리가 상승하며 골드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이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 예측치를 상향했습니다. 유로 FX는 ECB 위원이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주요 상품들의 이슈 짚어봤는데요. 해외 선물 23시 차트 보고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골드가 계속해서 연일 좀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어떻게 보셨어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낫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분봉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유럽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1선 기법 여기에서 나오고 있죠. 21선을 맞는 음봉. 여기 보이시죠? 21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종가 진입. 종가 진입을 하면 1853.6 정도, 그렇죠? 1853.6 정도 진입을 하셔서 최대 뭡니까? 한 120틱 정도, 그렇죠? 최대 120틱 정도 이렇게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이 일단 나오네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그 기법들이 있습니다. 5일선 기법이라든지 21선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수렴과 발상 기법 이런 것들 일단은 제가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일단 여러분들한테 상기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말로만 들으셨던 분들 굉장히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번 달 말에 영상 기법 영상과 기법서까지 일단은 제공을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차트도 보시고 공부도 미리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기법 영상이나 기법서를 일단은 보시면 굉장히 좀 쉬운 자리입니다. 21선 기법, 21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종가 진입. 그냥 여기서 종가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산 이렇게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장이 시작하면 맥점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일단은 보고요. 네, 골드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로도 이제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밀리는 것 같던데 유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유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일봉상으로는 지금 이제 횡보 박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네. 이 지금 구름대죠. 이 구름대를 일단 돌파를 하는가, 돌파해서 밑으로 가는가 아니면 다시 맞고 튕기는지 이게 일단은 중요해 보이고, 자, 분봉상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분봉상으로 오늘 보면 분봉상으로는 오늘 소위 얘기해서 캔들이 굉장히 조금 지저분했어요. 그렇죠? 유럽장에서는 캔들이 굉장히 좀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어떤 진입 자리를 유럽장에서는 보실 수 없고, 자, 여기에서 일단은 좀 보이네요. 9시 넘어서 여기에서 이제 수렴과 발산 기법이 일단은 나옵니다. 네, 수렴과 발산 기법 같은 경우에는 수렴 구간이죠. 5일선과 21선이 겹치는, 그렇죠? 5일선과 21선이 겹치는 이 구간에서 바로 그 봉 혹은 바로 그 다음 봉에 우리가 진입을 하시면 일단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수렴과 발산에 대한 기법서 같은 경우에도, 기법 영상이나 기법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미리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진입자리에서 매도로 일단은 수익을 좀 크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도 조금 있다 거의 이제 장 시작하니까요.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에 이어서 유로에 대해서도 차트를 보고 또 명확하게 짚어봤는데요. 이제 조금 뒤에 바로 또 뉴욕 증시 개장을 하죠. 개장 상황 바로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노란톡 통해서 방송 중에도 궁금한 사항들 모두 다 여쭤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말씀의 성함 2글자 적어주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1시 30분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2월 15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모습입니다. 지금 주요 상품들도 모두 다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차근차근히 나스닥부터 차트 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1분봉 차트 보고 있습니다. 지표가 발표되는 10시 30분 기점으로 큰 등락이 연출이 됐는데요.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곧바로 낙폭 만회에 나섰지만 다시 상승분을 토해냈습니다. 이 개장 직후에도 장대 양봉을 고쳐 세우는가 싶었는데 그 힘이 좀 약한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0.5%대 빠진 12,56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도 확인해 볼게요.
하방 압력을 가하는 이슈들이 중복이 되면서 어제 이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80달러 선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기세가 꺾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0.7% 하락 구간에서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도 체크해 볼게요. 골드 금리와 달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골드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커플링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온스당 1,850달러 선 밑으로 밀리면서 지금 현재는 1%대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자 유로도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시 30분 기점으로 출렁이다가 이내 힘이 빠졌는데요. 지금 현재 0.55% 하락한 1.06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요 상품들과 지수에 대한 개장 파동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나스닥부터 오늘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일 CPI가 발표된 직후에 또 시장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오늘 또 힘이 약한 모습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마스터님? 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 일단 마감을 했죠.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CPI 발표 후에 별로 안 좋았지만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린 대로 더 이상 CPI는 단기적으로 임팩트만 있지 예. 그 이후에는 제자리를 좀 찾아갈 거고요. 네. 자,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 중요한 게 요 이제 추세선과 이 직선이 제가 11월 중순부터 여기죠. 11월 중순부터 그어드린 자리인데 다시 한번 일단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그려드릴게요. 이게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자, 추세를 일단은 이렇게 일단은 주고 있는데 추세를 일단 이렇게 주고 있는데 자, 제가 올해 최저점입니다. 10484죠. 10484와 그 전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할 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11월 중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뭡니까? 이 두 라인을 깨지 않고 여기를 지지하면서 지금 일단은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라인은 13,000 라인 일단은 말씀드렸고 사실은 첫 번째 라인 13,000 라인보다 더 중요한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어디냐면 14,000에서 15,000 라인인데 조금 크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쭉 보면 쭉 크게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요. 지난 4월입니다. 작년 4월이거든요. 작년 4월의 고점 자리를 일단은 여기까지 최대입니다. 최대 여기까지 일단은 간 다음에 밑으로 다시 떨어질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조금 제가 수정을 한 게 뭐냐면 지금 올라가는 그런 어떤 힘이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거를 제가 예상드렸던 건 뭐냐? 우리가 이제 데이터상으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죠. 미국의 중간 선거 지나면서 쭉 여기까지 뻗은 다음에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 모멘텀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경기 침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10,000포인트를 도전할 것이다. 굉장히 상징적인 가격인 10,000포인트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조금 아마 내일 정도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공개 방송을 하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조금은 제가 수정을 할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수정을 할 거냐면 제가 원래 14,000에서 15,000포인트까지 일단은 봤는데 14,000에서 15,000포인트까지 일단은 봤는데 14,000 미만으로 일단은 좀 수정을 할 그런 생각이거든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14,000까지 오를 모멘텀이 좀 충분하다고 봐요. 지금은 분위기상으로 충분하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14,000까지는 오를 거고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지금 당장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기조가 보일 것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흐름이 보일 것이고 미국 경제국에서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를 선언을 할 겁니다. 상반기에 선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그때 어떻게 된다? 상징적인 선인 10,000포인트 도전. 10,000포인트를 아마 도전할 것이다. 일단 요렇게
제가 오늘 기술적 분석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디테일한 것들 왜 이렇게 보는지, 왜 꼭 4월인지, 그렇죠? 왜 꼭 4월인지, 왜 이렇게 보고 있고 만포인트 도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내일 공개 방송에서 일단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일단 보면요, 나스닥은 분봉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지금 누가 봐도 일단은 박스장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일단은 박스장이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을 넘었다고 해서, 돌파를 했다고 해서 매수 포인트나 매도 포인트를 일단은 잡으시면 안 돼요. 제가 원래 돌파를 하면 매수 포인트나 매도 포인트를 잡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쉽습니다. 고점과 저점 연결하시고, 자,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는 모양 보고 나서 매수 쪽으로 가면 이때 포인트 잡아서 들어가시는 것. 자, 밑으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돌파하고, 자, 눌림 주고 다시 밑으로 매도 쪽으로 가는 모습 보이면 여기에서 맥점 잡아서 진입. 이런 식으로 일단 대응하셔야 돼요. 이거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돌파했다고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 버리시면 요즘은 밑으로 많이 가라앉고요. 반등을 또 많이 줍니다. 여기에서 반등을 또 많이 줘서 손절을 또 많이 주니까 항상 어떤 라인을 지지하고 오르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이번 주는 일단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도 일단은 보긴 했는데 이번 주에는 매매 전략 일단 이렇게 쌓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법이나 영상에 관해서 관심 있으시고 해외 선물,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 노란톡방 오시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거기에 기법까지 전부 다 제가 마스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기술적 분석에 기반해서 봐주셨는데요. 상반기에 14,000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또 그 이후에는 10,000선까지 하락 전환할 그럴 가능성도 보인다라고 모멘텀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수요 전망치는 오펙에서 상향을 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재고가 급증했고요. 또 이 비축류를 방출한다라는 이런 하방 압력을 가하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중복이 되면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0.94% 하락한 78달러선 구간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5일에 대한 당일 스탠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한 번 더 짚어주시죠. 5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떤 선물은 힘의 방향을 일단은 봐야 되잖아요. 네. 힘의 방향을 본다라고 하면 차트를 좀 넓게 펴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지금 방송 화면에 나가고 있는 차트를 보시면 네. 넓게 폈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락이죠, 하락. 그렇죠? 하방에 대한, 그러니까 매도 쪽으로의 어떤 힘이 더 지금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선만 그려봐도 어떻게 됩니까? 추세선을 쭉 한번 그려볼까요? 자, V자 반등을 주고는 있으나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일단 멈춘 다음에 이 위쪽에서 일단은 멈춘 다음에 다시 밑으로 일단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더 크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걸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분봉상으로 조금 맥점을 잡아드린다고 하면 어떤 일목선 있죠? 일목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매도 쪽을 제가 일단은 보자고 말씀드렸으니까 요 일목 있죠, 여러분? 일목입니다. 이거 기본 세팅 하시면 돼요. 기본 세팅으로 하시면 되고, 요 일목 아래에서 일목이라고 하면 제가 좀 찝어드릴까요? 78.30달러 하고 78.30달러 하고요. 요 밑에 78.20달러 정도, 78.3020 밑에에서는 매도 전략 일단은 계속적으로 추구를 하시고, 오늘 이제 재고지표 발표가 조금 있다 있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좀 많이 흔들 가능성이 있죠. 예, 당연히 그 전에는 많이 이렇게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대를 이렇게 좀 흔들다가 이따가 12시 반에 재고지표 나오면서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그 방향성 결정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가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오늘은 매수 포지션은 막 되게 힘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보다는 일봉상으로 보시기에도, 그리고 제가 아까 분봉 길게
펼쳐드렸죠. 분봉상으로 보시기에도 매도의 힘이 조금 많이 센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 일목 하단 아래에서는 아까 78.2030 아래에서는 매도 전략 수립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5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은 대세 하락 추세를 크게 그려가고 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일목하단 구간인 78.23선에서 매도표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챙겨주셨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주요 상품들과 지수 그리고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 이 못다한 이야기에 대해서 또 오후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인지 조금 더 팁을 좀 주시죠. 오늘 제가 기본적 분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해드릴 건데 네. CPI를 그동안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디테일하게 해드렸어요. 어떤 구성 요소라든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특히나 주거비 이런 것들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굉장히 시장을 넓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크로 시장이라고 하죠. 거시경제적인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큰 숲을 지금 보셔야 돼요. 잔잔한 파동, 그러니까 정확히 어저께 사실 제가 짚어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CPI 발표 당시에는 뭐예요?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이 당연히 있다. 하지만 뭡니까? 이게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큰 이슈가 안 된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저께 큰 이슈 안 됐죠. 예. 오히려 큰 이슈가 안 돼서 더 큰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2023년은 뭐를 보셔야 되는지, 어떤 지표를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큰 물줄기, 큰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좀 많이 얘기를 좀 나누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시장을 제가 많이는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 제가 모든 지수를 전부 다 맞춘 다음에 크게 요즘에는 보지 않았죠, 몇 달 동안. 근데 이제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하셔야 되는 이런 시간이 왔습니다. 왜냐?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따라서 우리 가계의 경제, 또 여러분들 다니시는 직장의 어떤 경제도 굉장히 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한, 한국 시장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도 제가 내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공개방송 참여하시는 법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 오전, 오후 두 타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10분 하고 오후에는 10시에 시작을 하니까 보신 다음에 내일 또 10시에 밤 10시에 공개방송 시청하신 다음에 우리 신세계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일단은 스케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CPI라든지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한 명료한 해답 그리고 또 국내외 시장에 대한 올 한 해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내일 밤 10시에 있는 무료 공개방송 함께 하시면서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두 글자 적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